안녕하십니까, 송영훈입니다. 먼저 잠깐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MBC에서 30년을 이렇게 기자로 밥 먹고 살았는데요. 기자가 뭔지도 모르고 시험 보는 날에 운이 좋아서 기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자가 돼서 선배들이 던지는 질문, 그러니까 너 왜 기자가 되려고 했어? 기자가 뭐라고 생각해? 이게 기사가 돼? 왜 이걸 기사로 쓰는데?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라는 질문을 받아가면서 욕도 먹고 야단도 맞고 하면서 하나 둘씩 배웠죠. 좋은 선배를 만나면 참 많이 좋은 걸 배웠고요. 그렇지 않은 선배를 만나면 허송세월에 사육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배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선배들이 했던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취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기사로 써야 되지? 이게 국민의 알 권리와 무슨 관계가 있지? 이 기사를 쓰면 누가 좋아할까? 그렇게 기자를 하다가요, 뭐 좀 알만해지니까 그 기자로서 얻은 원숙한 시기가 됐을 때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도 밖으로 방출돼서 유랑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SNS를 하게 됐습니다. 트위터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MBC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언론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지, 그걸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데 언론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국민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SNS를 해서 꼭 알리자. 그렇게 해서 보니까 SNS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에 속지 않으려면 언론 독해법으로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 시민들 머리에 언론 독해법을 장착시키면 언론도 함부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않겠구나.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치는 공범은 언론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범이 아니라 주범 같아요, 언론이. 언론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면 권력이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지 못합니다. 국민을 개돼지를 알지 못하죠. 우리 기자들이 어떤 권력이, 우리 기자 정신을 말이죠, 선택적으로 누구에게는 수호천사가 되고, 누구에게는 경비관, 집 지켜주는 경비관이 되고, 누구에게는 물어뜯는 사냥개가 되고, 이건 감시견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감시견이 아니잖아요. 제 소개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선배들이 언시국이 언론 비상시국회의에 준 말입니다. 여기는 그 돈보다는 어떤 기자로서의 명예, 언론의 어떤 그 참된 길을 걸어온 선배들이 퇴직해 만든 단체고요, 모임이고요. 저도 여기에 이제 끼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막내입니다, 막내. 선배들이 너 페이스북 쓰는 거 보니까 나가서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뭐 검사들도 뭐 검사 동일체 라고 하지만 그 기자 사회도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옳은 일이라면 해야 될 일이면 해야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 기자로 먹고 살았지만 말은 좀 서툽니다. 성질이 급하기도 하고요. 좀 어버버하고 좀 미숙하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시면. 네. 그래서 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조선일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언론 전부를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그만한 뭐 깜냥은 못 되고요. 그만큼 알지도 못하고. 근데 조선일보는 오랫동안 좀 제가 뭐 영어를 쓰면 곤란한데 팔로우 한다 그러죠.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선일보를 보는 안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선일보 얘기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일보가 바뀌면 이 나라의 언론이 바뀝니다. 조선일보가 언론다워지면 이 나라의 언론이 정상화됩니다. 언론이 언론다워지면 정치가 정치다워지고요. 교육이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교육이 바뀌고, 법과 제도가 바뀌고, 우리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이 한때 그 조선일보 사주를 그 밤의 대통령이라고 했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아마.
낮에 대통령은 당연히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요. 낮에야 뭐 대통령 워낙 무시무시한 독재자니까 감히 나댈 수는 없는 거고, 밤에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친애를 등에 업고 좀 호가 호위를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밤의 대통령이라고 했겠죠. 우리 영화 내부자들 한번 좀 잠깐, 영화 내부자들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영화에 나오죠. 조국일보, 그리고 저 이강희 주필. 영화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조국일보가 어디를 말하는지, 심지어는 그 주필이 누굴 말하는지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 똑똑합니다. 알 거 다 알아요. 현실, 그러니까 언론과 권력의 어떤 유착관계, 언론사 내부의 어떤 내부를 정말 정확하게 꼬집고 풍자한 영화. 응? 그게 내부자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 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이후로도 우리 후배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은 영화 감독들에게 미안해야 된다. 우리는 빚을 졌다. 빚을 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 우리 기자들이 해야 될 얘기를 영화가 해주고 있잖아요. 영화 감독들이 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조국일보 그 내부자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건 워낙에 유명한 명대사죠. 조국일보 주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중은 개돼지야. 적당히 지저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져. 그러니까 거짓말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선동, 선전 다 먹힌다는 얘기죠. 쇠뇌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복학습으로. 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하다고 보기 힘들다. 볼 수 있다. 매우 보여진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마 기자들은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기자다운 기자라면. 좀 전에 얘기한 그 얘기죠. 기자 정신 좋지. 그러나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누구에게는 그래 우리 감시견이야. 그런데 누구에게는 집 지켜주는, 권력 지켜주는 경비견. 누구에게는 그 주인의 지시에 따라, 권력의 지시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적을, 상대편을 물고 뜯는 사냥개. 최근 몇 년 동안에 마녀 사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나온 1위 때 언론 다 사냥개들이에요. 언론 아닙니다. 그 영화 대사에 또 이런 게 나오죠. 지방대 나온 이른바 무족보 검사라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라든지 이런 대학이 아니어서는 모양입니다. 이 무족보 검사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외가가 광주라서 잘하는데 사투리는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달라져요. 서울 생활 10년, 20년 하다 보면 말투가 서울 말도, 전라도 말도 아닌 이상한 말투가 되는데. 저 왜 이 얘기 갖고 나왔냐면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이 사투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내가 쓰는 말만 표준어가 아니죠. 자, 여기 이 영화에 또 이런 사람이 나오죠. 검사 출신 대선 후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못되면 나 혼자 죽지 않아. 그렇겠죠. 너희들이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잖아. 너희들 책임져야지. 요즘 이른바 조중동 언론, 특히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내가 보기에는 그 비판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니고 읍소입니다. 읍소. 좀 잘하세요. 지금 이러다가 망하겠어요. 망하면 너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망해요. 그래 제발 좀 잘해요. 당신 와이프 있잖아. 어떻게 좀 해봐. 읍소에 읍소. 야, 그 대통령한테 누구도 쓴소리 할 말을 못한대. 유일하게 한동훈밖에 없대. 에? 고양이 모양 방울을 달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대. 그러니까 한동훈, 야, 우리 너 열심히 잘해줄 테니까, 너 좀 밀어줄 테니까, 네가 좀 이거는 비판이 아니에요. 영화 감독들 예지자 같아요. 한번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 오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오늘이 있어요. 자, 밤의 대통령이 이제 낮의 대통령이 됩니다. 낮의 대통령이 되는 게 이명박 정부 때인데 사실은 그 전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계속 이를테면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반감, 분노, 증오, 적개심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이를테면 그 남북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잖아요. 평화가 거의 정착됐습니다. 그 후에는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나더라도 증시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때 쌓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외국에서 봤거든요. 저런 거 보니까 한반도에 전쟁 안 나겠구나. 그래서 우리 부자들도 부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퍼주기 했다고 그러죠. 퍼주겠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꾸준히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우리도 먹고 잘 살랬으니까 좀 그 분배도 중요하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 뭘 하면 다 반부자 정서. 예? 세금 문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금 얘기하면 반부자 정서라고 해서 반갈 불어넣어요. 그러니까 집 한 채 없는 사람들도 정부세 폭탄이라고 분개하죠. 집 한 채 없는 사람도. 반기업 정서. 무슨 파업이라도 하면 갑자기 저 수출이 확 줄고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걸 위기의식 불어넣고 불안심리 조장하고 그랬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그 세뇌, 분노를, 증오를 심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노무현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요. 노무현 말기 되니까 사람들이 이랬어요. 언론이, 특히 언론이 대통령을 조롱하고 희화하고 야유하고 완전히 그냥 사람 대접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랬습니다. 그냥 누구나 개나 소나 다 대통령을 욕하는 겁니다. 길 가다가 넘어져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 그때 그랬어요. 그러니 누가 나와서도 아마 선거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많이 한 얘기가 잃어버린 10년입니다. 잃어버린 10년. 김대중 노무현 그 10년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거죠. 왜 잃어버린 10년이죠? 김대중 정부에서 그 이전 정부의 무능과 잘못으로 인해서 촉발된 외환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어떻게 극복했잖아요. 남북평화 거의 정착 고착화 됐잖아요. 뭘 잃었다는 겁니까?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계속 세뇌, 선동, 증오, 분노 그게 쭉 이어져서요. 쭉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테러까지 온 겁니다. 그 60 먹은 그 노인이 무슨 정치인도 아닌데 마치 중동의 어떤 이슬람 테러 단체에서 자살 폭탄하듯이 확신범이거든요. 정치 테러고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오랜 세월 이어진 그 세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늘은 예고 정리만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정권을 바꿉니다. 그 정권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어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여기저기 다 개입합니다. 방송사, 여기저기 많이 개입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간단히 얘기해보죠. 정치에도 개입을 하는데요. 선거에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누구나 다 이랬죠. 박근혜가 다 대선 후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 될 줄 알았죠. 이회창 당시에 차떼기 정치자금 거의 문 닫을 지경이 됐었잖아요. 그걸 천막당서로 옮겨서 그다음에 재건해서 그다음에 선거에 이기고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박근혜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죠. 그런데 이명박에 밀렸습니다. 이명박에게 밀리는 결정적인 게 조선일보의 보도 좀 보여주실까요? 네. 조선일보에서 대선 후보 검증하고 그러면서 여러 후보를 했는데 그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되는 10가지 이유. 다른 후보들은 똑같이 했는데 특히나 이제 아버지의 후광으로 연예인식 인기다. 유신공주다. 깡통공주다. 안 그래도 그때만 하더라도 그 지지 기반이 TK인데 대구 경북에서 유교가 강한 데서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예? 이런 거부감, 불안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자극한 거죠. 그래서 밀려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배신당했는데 당에 배신당하고 여러 배신당했는데 자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그럼 조선일보는 이제 요 다음에도 기여하죠. TV조선은 결정적인
많이 TV조선에서 했던 형광등 100개를 켜놓은 아우라. 아니 문제는 뭐 저기라며요. 아버지 후광의 연예인에 뭐 이래며 무슨 아우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여를 했습니다. 기여를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박근혜가 마음을 열어주는 건 아닌가 봐요. 마음을 열어준 건 아닌가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명박을 뭐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이명박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원에는 4대강 사업을 감사하라 했고요. 감사했죠. 그다음에 검찰에서는 그때 이제 국정원 그 댓글 공작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방임한 거예요. 방임. 그래서 검찰 수사가 쫙 나가서 거의 선거법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선거법까지 들어가면 당선이 무효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자기 정당성에 큰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제 추측입니다. 이건. 이명박 제가 가만 안 있었겠죠. 협박을 했겠죠. 너 이렇게 가면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너도 죽어. 그래서 아차 싶어서 검찰에 야 스톱 빠꾸 죄송합니다. 자 축소 이랬는데 최동욱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때가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조선일보의 저 보도입니다. 국정원이 검찰총장 뒷조사라고 사생활을 캐서 그거를 조선일보가 저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총대를 메고. 결국 최동욱 총장 쫓겨났죠. 그리고 저때 나온 얘기가 저 당시에 저게 이제 저 당시에 나온 얘기가 좀 지난 얘기지만 윤석열 수사팀장이 국회 와서 한 얘기 저거잖아요. 이거잖아요.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이 그때 저 상황하고 탁 맞물려서 예? 많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희열을 줬던 겁니다. 이게 예? 진짜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예? 다 열광했죠. 영웅이 됐습니다. 윤석열 검사는 저 한마디로 국민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렸고요. 윤석열 말 한마디로 대통령이 된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실력은 모르겠어요. 운은 끝내줍니다. 자,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 조선일보가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은 곁을 안 내준 것 같아요. 워낙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박근혜 이제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가는데 길들이 해야 되겠는데 가만 보니까 박근혜를 움직이는 사람은 호위무사. 박근혜 호위무사는 우병우 민정수석이더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납니다. 우병우 처가 그러니까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강남에 1,000억대 뭐 이렇게 빌딩을 내겼는데 이게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당시에 부동산 경기 안 좋고 그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거를 넥슨이라는 그 회사에 사줬는데 이게 특혜다. 저걸 보도를 했습니다. 저거만 아니고 또 TV조선에 저거 있었죠. 진짜 이제 그 국민들이 열받은 거는 최순실 의상실에 저거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휴대전화 쓱쓱쓱 닦아서 건네주는 거. 저게 무슨 봉건시대도 아니고 도대체 최순실이 누구길래 저렇게 해서 탄핵의 길이 열린 겁니다. 탄핵의 단초를 조선일보가 제공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는 대로 2월 7일부터 준비가 되는 대로 좀 길지 않게 조선일보의 어떤 그 변천사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밤에 대통령이 낮에 대통령이 됐고 어떻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지. 제가 몇 년 전에 조선일보 기자를 만났었는데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그 당시 얼마 안 된 기자를 만났는데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조선일보.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조선일보 기자들은 들어가면서 세대교육 시키나? 대조선일보?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선일보가 바뀌면요. 언론이 바뀌고요. 언론이 바뀌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교육이 바뀌고요. 경제가 바뀌고 다 바뀝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잘 준비해서 뵙겠습니다.